2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서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이종엽 신임 변협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2년간의 변협회장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회에선 총회의장 선출이나 전임 이찬희 변협회장식이 2년간 감사보고서 내용 등을 두고 이런저런 불협화음과 갈등이 밖으로 표출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변협 총회 현장을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임기 2년의 대한변협 총회 의장 선출이 진행 중입니다. 의장 후보엔 이담 전 대구지방 변호사회 회장과 황규표 전 전북지방 변호사회 회장 2명이 추천됐습니다. 관행에 따라서 먼저 추천받으신 의장 후보 이담 회원이 기호 1번, 나중에 추천받으신 의장 후보 황규표 회원이 기호 2번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 뒤에. 이찬희 전 협회장이 관행에 따라 기호를 정하려 하는데 순간 이에 제동을 거는 의사진행 발언이 나옵니다. 서울에 소속 최재원 변호사입니다. 관례상 근거 없이 총회 운영 규칙에 근거 없이 기호가 부여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두 분이 추첨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찬희 전 협회장의 총회 의장 선출 진행에 제동을 거는 발언이 나오자 장례는 순간 가볍게 술렁입니다. 지금 본질적이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어차피 후보가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두 분이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순서를 기호를 정하는 걸로. 먼저 추천했다고 기호 1번을 배정하는 관례가 어디 있냐는 지적에 결국 즉석에서 제비뽑기 상자를 만들어 제비뽑기로 기호를 정하는 총극이 연출됐습니다. 제비뽑기 결과 애초 추천 순서와 달리 황규표 후보가 1번, 이담 후보가 2번을 배정받았습니다. 기호 1번을 받은 황규표 후보는 신임 이종엽 변협회장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고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시면 총회 역할의 실질을 위하여 그간 앞장서왔던 경험을 토대로 기획수와 회원의 권익 수에 있어서는 이를 공약의 최우선으로 하여 선출된 새로운 집행부에 더욱 강력한 투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한편 반면 기호 2번 후보는 신임 이종엽 변협회장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세력이 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비판과 견제에 대한 세력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의장 본래의 임무, 기본적으로 협회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할 적임자는 바로 일단 제가 아닌가. 절대 협회장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표 결과 변협 총회의장은 신임 이종엽 변협회장 집행부에 대한 견제 세력을 자임한 이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총회의장 선출을 두고 한바탕 소동을 벌인 오늘 총회에선 2019년부터 2020년도 감사보고서 내용을 두고도 상반된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충돌했습니다. 박상수 감사는 2019년부터 2020년 감사보고서를 발표해서 법무사법 개정안 감사 관련 감사 방해 및 거부 행위, 대한변호사협회의 직역수호 업무 혜택, 과도한 해외 교류 축소 및 국제 업무 개편 필요성, 홍보 업무 미흡 등을 언급하며 제50대 집행부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협회장 등의 국회 방문 일정은 대회비로서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협회의 직역 관련 정책이 노출될 수 있어 자료 제공이 어려움이라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협회 감사였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당선되신 우리 대신도 감사분들도 계시지만 협회 감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서면으로 대회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반면 천정화 감사는 회계 감사의 경우 수입 및 지출 면에서 적절히 집행됐으며 업무 감사에 있어서도 예산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전임 감사 박상수 감사님께서 잘못 언급하신 두 가지만 정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사실 49대 집행부에서 국회 활동을 위해서 여의도에 마련한 사무실이 있었고 그게 임기 만료된 건 맞는데 50대 집행부에서 이걸 연장하지 않은 건
그 위치, 비용 등이 모두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대한변협의 같은 2019년부터 2020년 감사를 두고서 2명의 감사가 전혀 상반된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이어진 예산결산심사위원회 결산안 보고에서도 2020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2019년 대비 약 20% 늘어난 126억 원의 예산을 지출했는데 코로나19로 사회 각계 거의 모든 활동이 중단이나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전년도보다 지출이 늘어난 게 적정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 겁니다. 한바탕 논란과 설전이 끝난 뒤 이종엽 신임 대한변협회장은 오후 3시 30분경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종엽 신임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신규 변호사 배출 축소와 직역 수호, 변호사 위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왕선민입니다. 네, 법률방송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이의 개선을 모색해보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한 종편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김 씨의 양육비 미지급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은데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가정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구조적 문제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김동성 씨 전 부인과 김동성 씨 양측의 입장과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이달 초 김동성 씨는 현재 사귀고 있는 연인과 함께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해 양육비 미지급 관련 입장을 밝힙니다. 300만 원 벌면 200만 원은 보내줬다는 취지의 해명입니다. 앞서 김동성 씨는 지난 2018년 결혼 생활 14년 만에 당시 아내였던 A씨와 합의 이혼했습니다. 김동성 씨는 합의 이혼 다음 날인 2019년 1월부터 두 아이가 만 20세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5일 1인당 각각 150만 원씩 합해서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김동성 씨의 이 양육비 지급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A씨의 통장 거래 명세표에 따르면 김동성 씨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간은 합의대로 합쳐서 300만 원을 매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4월엔 돌연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5월엔 260만 원,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간 다시 300만 원씩 제대로 지급하는가 싶더니 9월에는 200만 원, 10월에는 230만 원, 11월과 12월엔 200만 원, 날짜도 금액도 들쑥날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2020년 들어선 1, 2, 3월 석 달 연속 0원, 양육비 입금이 뚝 끊겼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200만 원씩 꾸준히 주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저는 입금 내역이 다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막 양육비를 뭐 주고 있는데 안 받았다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A씨는 이에 2020년 4월 1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의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김동성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도 미지급이지만 아이들 아빠로서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괘씸하고 화도 났다는 것이 A씨의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배드파더스에 처음 올린 이유는 몇 달째 이제 밀리기 시작을 했고 연락처를 바꿔버렸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애들한테 매달 들어가는 돈은 정해져 있고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돈은 안 들어오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양육비를 본인이 주겠다고 합의한 양육비를 왜 구걸하듯 달라고 매달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A씨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배드파더스가 저는 조금 법보다는 빨랐다는? 그냥 더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내가 양육을 하겠다고 맡은 거고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건데 저쪽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당연한 거고 아니면 구걸할 듯이 받아내야 되는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혼 전엔 몰랐죠. 이 양육비 문제가 이렇게 큰지도 몰랐고. 양육비가 밀려 미안하다는 김동성 씨에게 지급 약속을 받아낸 A씨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서 일단 김 씨의 이름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양육비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20년 5월, 6월, 7월 석 달은 100만 원이 적은 200만 원씩 입금됐고
8월에서 11월까지 넉 달은 양육비가 아예 한 푼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A씨는 김동성 씨에게 양육비를 보내달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 보내야 했습니다. 들어가는 돈도 또 식비만 해도요 진짜 무섭게 먹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이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또 사실 너무 지치니까 양육비 그냥 포기할까봐 그 생각도 해요. 그냥 양육비는 당연히 못 받는 게 맞는 거고 안 받는 게 맞는 건가 봐. 키우는 사람이 그냥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건가 봐. 그런 와중에 김동성 씨의 방송 출연은 자신은 그렇다 해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안타깝다고 A씨는 말합니다. 이와 관련 김동성 측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방송 출연은 못 주고 있는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방송 출연료 1,000만 원을 2020년 12월 양육비로 모두 지급했다는 것이 김동성 씨의 말입니다. 김동성 씨는 그러면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의 불륜 스캔들이 터지며 쇼트트랙 코치직 등 갑자기 모든 수입이 끊겼다고 호소했습니다. 양육비를 일부러 안 준 게 아니라 수입이 끊겨 주고 싶어도 주지 못했다는 것이 김동성 씨의 하소연입니다. 김동성 씨는 그러면서 법원에서 300만 원을 주라고 했을 때는 변변한 벌이가 있었고 현재는 사정이 상당히 달라졌다며 법원에 양육비를 줄여달라는 양육비 조정 신청을 조만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김동성 씨의 입장과 해명에 대해 전부인 A씨는 과연 김동성 씨가 그 정도로 어려운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또 화가 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인스타 지금 같이 나오셨던 본 여자의 인스타를 이제 봤어요. 근데 이제 양육비는 안 주고 둘이 골프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 거에 진짜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쓸돈이 우선인 거고 애들 양육비는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준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화가. 정말 없어서 힘들어서 못 주는 것이라는 김동성 씨와 양육비는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줘도 그만인 게 아니라는 A씨. 오는 6월 10일부터는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 금지, 형사처벌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술에 취한 여성과 동의하에 모텔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필름이 끊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볼까요? 2017년 2월 새벽입니다. 예. 이 경찰 공무원 A씨 당시 28살이었습니다. 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에 우연히 당시 10대였던 B양을 만났습니다. 네. A씨가 B양에게 예쁘시네요 뭐 이러면서 네. 이른바 작업을 걸었고 네. 2, 3분간 대화를 나누고 이 만남이 술자리로 이어졌습니다. 네. B양이 근데 술집에 같이 갔는데 네. 테이블에서 엎드려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B양에게 물어보니까 B양이 네. 한숨만 자면 된다 이렇게 네. 얘기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A씨가 B양에게 모텔에서 자자는 것이냐 네. 그랬더니 B양이 모텔에 가서 자자 이렇게 답해서 함께 모텔로 갔다는 것이 이 네. A씨의 주장입니다. 네. 네, 당시 B양은 A씨를 만나기 전에 네. 1시간 동안에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네.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는데요. 네. 1심 재판부는 B양이 추운 겨울에 외투도 입지 않았고 네. 함께 노래방에 간 일행을 찾아갈 생각도 하지 못한 점 네. 등에 비춰보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2심 재판부는 모텔의 CCTV 네. 화면에 주목했습니다. 네. 모텔 CCTV상으로 B양이 비틀대거나 부축을 받는 모습 없이 자발적으로 이동한 점에 주목했는데요. 네. 재판부는 당시 B양이 중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이런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두 사람이 모텔로 편안히 들어갔다는 네. 취지의 모텔 직원의 진술도 한 근거가 됐습니다. 이게 뭐 1, 2심 모두 나름 근거가 있어 보이는데 대법원에서는 다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3부 네. 민유숙 대법관 주심인데요. 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네. 파기했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이 재판부는 네. B양이 당시 일행이나 소지품을 찾지 못한 점, 네. 처음 만난 A씨와 모텔에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든 점, 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심신 상실 상태였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네. 이게 이제 소위 알코올로 인한 네. 블랙아웃을 심신 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네. 본 첫 판례입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뭐 동의해놓고 다음날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필름 끊겼다 그러면 뭐 다 성폭행범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발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필름이 끊겼다 여부와 관련해서 네. 뭐 그렇게만 얘기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믿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네. 얘기대로 이 재판부나 또는 네. 1심 재판부에서도 필름이 끊긴지 네. 끊겼는지 그래서 소위 블랙아웃 현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를 들고 심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술만 가지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네. 당시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 블랙아웃 현상이 네. 있었다라고 보면 심신상실 여부에 대해서 더 심리했어야 된다. 네. 이런 취지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네. 비춰보면 진술만 가지고 인정될 것은 네. 아닌데요. 네. 아무래도 뭐 예전보다 네. 처벌 가능성이나 이런 것이 더 높아진 것만큼은 분명한 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구설에 휘말릴 일은 애초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일선지검차장과 부장검사 등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주요 사건 수사팀이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법무부는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공석을 메우는 최소한 선에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4.2 파동이 벌어진 신현수 민정수석이 나흘간의 휴가에서 복귀했습니다. 신 수석은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에 청산가리를 동봉해 14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독가스와 청산가리로 독사를 당할 것이라는 협박 편지를 보낸 5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빌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엿봤다가 18살 여고생이 거주하는 집에 몰래 들어간 성범죄 전과자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